제63화 서태후에게 가스라이팅된 광서제. 남편인 한풍제가 붕어할 당시 27세였던 서태후와 25세인 동태후는 8명의 고명대신들에게 만만한 상대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서태후는 냉정을 잃지 않고 공친왕과 손을 잡고 8대신들을 처리한 후 황권을 지켜냈습니다. 서태후의 등장으로 청말에 동치, 광서, 선통은 모두 빛을 잃었습니다. 서태후가 16세의 나이로 한풍제의 수많은 후궁 중 한 명이 되었던 시절은 여자의 이름은 너무나 하찮아서 기재할 필요조차 없다고 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실권을 쥔 서태후는 정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홍수전과 양수청의 태평군에 의하여 청제국이 위기에 처하자 공친왕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국번, 좌종당, 이용장 같은 한족을 중용한 것이 그 한 예였습니다. 태평군이 진압되자 조정에서는 증국번 형제가 반란을 꾀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서태후는 그들의 권한을 늘려주며 신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은 상대적인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었습니다. 역사에서 마주치는 인물들은 100% 천사도 악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개인적 욕망과 대의 사이에서 명분을 놓고 갈등하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서태후에게 청제국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광서 원년 막 40이 된 서태후는 두 번째 수렴청정을 위하여 가진 수단을 동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반대가 두려웠던 그녀는 항상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녀의 마음을 잘 알고 있던 환관 이연영은 만수사 대웅전 뒤에 불상을 만들어 두고는 서태후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만수사 대웅전에는 늘 쌍불의 불빛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분명 길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태후께서 직접 가서 보시는 게 어떠실지요? 이 연영의 말에 호기심이 동한 서태후는 서둘러 가마를 타고 궁을 나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려 배를 타고 나루터에 도착하여 만수사 대웅전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곳은 원래부터 있었던 삼세불 뿐이었습니다. 서태후는 버럭 성을 내며 말했습니다. 저건 삼세불이지 않느냐? 쌍불이 불빛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 평소 같으면 이 연영은 머리를 조아리며 눈치를 보았겠지만 꿍꿍이가 있던 이 연영은 황급히 말했습니다. 태우마마 화를 시키시고 뒤쪽으로 가보시지요. 이 연영의 말을 듣고 대웅전 뒤쪽으로 가니 인자한 모습의 관세음상이 보였습니다. 또 거기에는 절의 주지와 측근, 문무 대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연영이 큰 소리로 노블야 납시오 라고 외치자 모든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노블야 라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서태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외치는 노블야가 대체 누구냐? 그러자 이 연영이 재빠르게 대답했습니다. 태후께서 노블야이십니다. 태후께서는 난세를 구하러 오신 관세음 보살이십니다. 선제께서는 붕어하시고 새 황제는 어리십니다. 하지만 나라에 군주가 없어서는 안 되는 법. 신들은 모두 마마의 수렴청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마마는 백성들을 재난에서 구하실 뿐입니다. 그들의 말에 서태후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만수사에서 시작된 노블야라는 말은 퍼져나갔고 모두들 서태후를 태후 노블야라고 불렀습니다. 서태후는 이때부터 마음 편하게 수렴청정을 하였습니다. 동치제의 붕어 직후인 동치 13년 12월에 황관의 등에 업혀 궁궐에 들어온 4살의 제첨은 황제로 추대된 뒤 서태후의 품에 안겼습니다. 제첨은 한풍제의 아들로 입양되어 황위를 계승했으므로 법적으로 서태후가 어머니였고 생모인 서평나라완정은 20여 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하며 고통 속에 지내다 광서 22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사망 직전 서태후의 윤허를 얻어
광서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광서제가 생모를 껴안고 통곡하자 그녀는 아들을 한참을 바라본 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생모는 서태후의 친여동생이었지만 서태후는 관례대로 생모를 태후로 추증하지도 않았습니다. 생부인 순친왕 혁현도 평생 아들을 그리워하다 병석에서 아들 얼굴을 한번 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서제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아닌 환관인 태감과 유모들의 손에 의해 양육되었는데 극도로 경직된 방법으로 키워졌습니다. 혹시 어린 황제가 탈이라도 날까봐 음식을 절제해서 먹여야 한다, 외출을 삼가야 한다가 철칙으로 지켜졌고 광서제가 10살 무렵 매번 태감의 방에 올 때마다 먼저 먹을 것을 찾아 도망쳤다고 기록되었습니다. 태감이 쫓아와 무릎을 꿇고 애걸했지만 들고 나온 찐빵은 이미 절반이나 먹은 다음이었다고 합니다. 황제가 장성하고서도 황제의 식사를 준비하는 어선방에서 나온 48가지 음식은 모두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철저하게 관리된 음식만 제공되었다고 청말 황관들이 증언을 담은 자금성 최후의 황관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황후를 맞이하는 예식도 서태후가 주관했습니다. 5명이 최종 선발되어 왔지만 서태후는 이미 친동생 계상의 딸을 황후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황후를 멋대로 결정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4명을 들러리로 세웠습니다. 어저 앞에는 금태를 두른 옥 장식품 하나와 비단주머니 2개가 준비되었습니다. 옥을 받은 귀수는 황후, 비단을 받은 귀수는 비빈이 되는 절차였습니다. 서태후는 이미 황후를 결정했지만 형식상 광서제가 결정한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였습니다. 광서제가 자신의 뜻에 순종할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皇상께서는 마음에 드시는 귀수에게 이 옥장식품을 주시오. 아니옵니다. 저희 배필은 태후께서 결정하셔야 하옵니다. 서태후가 계속 종용하자 광서제는 정말로 자신이 결정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신이 난 광서제는 서태후가 점지한 서평 나랍시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강서 순무 덕형의 작은 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남 출신의 그녀는 가히 경국지색의 외모였습니다. 그녀 앞으로 달려가자 서태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상! 광서제는 비로소 서태후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순식간에 경직된 광서제는 서평 나랍시를 황후로 시랑 장서의 2딸인 타타랍시를 비빈으로 뽑게 되었습니다. 훗날 광서제의 비극의 여인이 된 진비는 장서의 작은 딸이었습니다. 광서제가 선택하려던 덕형의 2딸을 배제한 이유는 너무나 예뻤으므로 광서제가 그녀들에게 빠질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봉건 질서에 찌든 서태후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광서제와 서양 문명의 세례를 받은 광동성 광주 출신의 진비는 광서제의 개혁에 동조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광서제는 밤마다 진비만을 찾았습니다. 반대로 정비인 서평 나랍시는 남편을 빼앗긴 치욕과 질투에 섞인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게 되었습니다. 훗날 광서제와 서태후가 하루 사이에 모두 죽고 3살의 마지막 황제 선통지의 부의가 즉위하자 서평 나랍시는 청나라가 망하는 1912년까지 수렴청정을 하다 1913년 46세를 일기로 타계하였습니다. 광서 24년 6월 강유이, 양계초 등이 중심이 된 유신파가 광서제의 지지를 받고 무술변법을 시도하였습니다. 일본의 명치 유신을 모방하여 사회개혁을 시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100여일 만에 서태후를 중심으로 하는 수구파가 일으킨 무술정변에 의하여 좌절되었습니다. 서태후는 개혁 세력을 혹독하게 탄압하였습니다. 자신이 세운 광서제를 중남해에 구금시키고 진비에게는 광서제를 꼬드겨 정권을 찬탈하려 했다며 발가벗은 채로 매를 맞고 음침한 처소에 유폐시켰습니다. 광서 26년 8월 8개국 연합군이 북경을 침략하자 서태후는 광서제를 데리고 섬서성 서안으로 달아날 궁리를 하였습니다.
일행들은 모두 변복을 하고 떠나기 직전에 서태후는 유폐된 진비가 생각났습니다. 진비를 끌어낸 다음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비는 젊고 예쁨으로 반드시 양인들에게 능욕을 당하여 조정을 욕되게 할 것이다. 서태후는 진비에게 자결을 명했지만 진비가 저항하자 환관과 궁녀들에게 그녀를 우물에 집어넣게 하였습니다. 결국 진비는 25세의 젊은 나이로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광서제는 서태후 앞에서 고양이 앞이 쥐 신세였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진비가 서태후에게 희생될 때에도 속수무책일 정도로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서태후는 1908년 11월 15일 숨을 거두기 전날인 11월 14일 광서제를 독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03년 중국 원자력 과학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광서제의 무덤에서 머리카락과 유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치명적인 분량의 비소를 검출했다고 100년 만에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풍문으로 떠돌던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신경보가 보도하였습니다. 광서제의 재위 기간은 33년으로 조선의 고종 43년의 기간과 겹칩니다. 고종 31년 3월 조선에서 동학농민혁명이 폭발합니다. 조병갑의 학정이 견디다 못한 전라도 고부의 동학접주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자 조선 조정이 화급하게 광서제가 황제로 있는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조선을 호시탐탐 노리던 일본은 1885년 청나라와 체결한 천진조약을 구실로 군대를 파병하였고 고종 31년 11월 동학농민군은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이 기관총에 의하여 처참한 패배를 맞이하였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조선 조정은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 백성들의 저항을 꺾었으나 그 결과 청나라와 일본은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한반도에서 충돌하였습니다. 고종 31년 9월 15일 양군은 평양성에서 혈전을 벌였지만 9월 24일 청군은 평양성의 현무문과 모란대에서 대패한 다음 압록강을 건너 퇴각하였습니다. 9월 17일에는 청나라가 자랑하는 북양함대의 치원, 경원, 초용, 양위, 광갑 등 5척의 전함이 침몰되었지만 일본의 전함은 약간의 손상만 입었을 뿐 한 척도 침몰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와 청나라의 이용장은 시모노세키에서 조선과 대만을 포기하고 전쟁 배상금을 무는 등 대부분의 일본의 요구를 수용한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청조가 일본에게 대피하자 광서제는 왜 대륙의 대제국이 작은 섬나라 일본의 침략도 막지 못한 종이호랑이로 추락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였습니다. 강유위, 양계초, 담사동 등 개혁파 인사들도 혁신이 없으면 중국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광서 24년 6월 광서제는 무술변법을 공식적으로 반포하여 서태후의 뜻을 반영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신의 뜻을 공식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서태후를 중심으로 하는 수구파는 그들의 개혁 노선에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경춘왕 혁광과 서태후의 최측근 환관인 이연영은 서태후에게 다시 수렴청정을 해야 한다고 읍소하였습니다. 광서제의 개혁파인 강유위, 담사동 등은 서태후를 구금할 계획을 세웠고 담사동이 직접 원세기가 거주하는 법화사로 찾아갔습니다. 담사동은 원세기에게 서태후 재고 계획을 털어놓고 설득하였습니다. 담사동의 기대와는 달리 원세계는 이를 서태후의 최측근 지계총독 영록에게 밀고하였고 서태후는 군사 3천여 명을 풀어 황궁을 장악하였습니다. 양계초와 강유인은 일본으로 망명했지만 담사동은 체포되어 33세의 나이로 참수형을 당하였습니다. 다시 권력을 장악한 서태후는 경사대학당만 남기고 개혁파가 설계한 모든 변법을 폐지하였습니다. 강유의 무술변법은 1898년 6월 11일에서 9월 21일까지 모두 123일 동안 약 3개월 남짓의 짧은 수명을 마쳐 100일 변법이라고 불립니다. 무술변법은 완전히 실패하였고 청나라는
망국의 길을 앞당겼습니다. 서태후의 광적인 권력 집착과 수구 세력을 옹호한 정책이 청조의 멸망을 앞당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